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수업 들으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좀 편하게 움직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뭐 기본 과정이에요. 그리고 역시 세법은 매년 개정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역시 지방세 많이 개정될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도 개정이 돼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특히 올해 2015년도 지방세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2015년도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2016년도에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입문 과정이니까 이제 전체 흐름을 좀 보는데 하고요. 개정된 내용이 확정되면 그거 갖고 들어가는 게 나아. 괜히 지금 개별적인 내용 들어갔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혼란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변동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조 과세 요건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자,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과세 요건은. 다만 우리가 좀 알아둬야 돼요. 의미 한번 봅시다. 156조 과세 요건이란 건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밑줄 법률상 요건. 이걸 우리 뭐라 하는데 여러분? 과세 요건이랍니다. 자, 우리 세법에는요 최고 최선의 원칙이 있어요. 학계론에도 최고 최선의 원칙이 있고 공법도 최고 최선의 원칙이 있고 세법도 최고 최선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 세법에서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예요. 조세 법률주의가 우리 세법에서는 가장 최고의 원칙입니다. 어렵게 이게 뭐냐라고 시험은 안 나와. 그 대신 우리가 이런 기본적 개념을 깔고 들어가는데, 자, 조세 법률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과세권자가 여러분 납세원한테 세금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만, 글자 그대로 법률에 의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납세 의무자도 역시 납세물을 부담할 때는 뭐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만 납세물을 부담하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최고의 원칙이 바로 뭐다 여러분? 조세 법률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드시 과세를 하거나 납세물을 부담할 때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최고의 원칙은 여러분 가장 우리 세법상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가장 세법의 맹점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에서만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만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는 가능하면 세액 부담을 어떻게 하자고 한다? 회피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회피할 때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그러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형식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법에서 이럴 때 과세한다고 그랬으니까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형식을 취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법의 가장 큰 맹점은 이겁니다. 최고의 원칙이면서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취하려면 여러분이 법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면장한다고 뭘 알아야 내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굳이 또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누굴 동원하는가?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나 세무사 등을 동원시키는 거죠.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재벌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자기 소속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을 동원하고 야 합법적으로 세액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그러면 제시된 금액에 내가 일정한 포션의 수수료를 주면 되는 거죠. 100억 원을 네가 합법적이야. 불법적으로 하면 이건 걸리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세액 부담을 네가 100억을 줄인다. 상속세 100억 원을 줄여주겠다. 증여세 100억 원을 줄이겠다. 소득세 100억 원을 줄여주겠다. 그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줄어든 금액의 몇 프로? 20, 30% 실무 가능상 20, 30% 줍니다. 그럼 100억을 줄여주면 얼마 받아? 그 정도면 한 건이 되지 않겠어?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 20억, 30억 받으려면 이씨 몇 장을 써야 돼? 도대체 몇 년간 해야 돼? 한평생 이럴지도 없을지도 몰라. 근데 또 가능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또 그 매력이 있어요. 개인 간의 매매에서는 돈 못 벌어, 공인중개사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 간의 매매를 중개하려고 뛰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쪽박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 수많은 경쟁자들 있죠. 근데 법인 물건은 아니에요. 투자의 물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갈 때는 또, 그거 하여튼 그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얘기니까 그때 얘기합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세법이라는 놈이 이런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씨가 있고, 갑씨가 자기 아들 을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직접 뭐하고 증여나 뭐 해주고 싶으면 상소를 해주면 거기에는 엄청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세부담을 어떻게 하면서 피하면서 얘한테 넘기고 싶은 거죠. 이해하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뭐 아무리 샷빠지게 해봐 뭐 때릴 게 있어야지 뭘. 저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만 뭔가 내가 먹을 게 있어. 공인중개사도 똑같죠. 부동산이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고객으로 확보되는 거죠. 그렇잖아. 맞아요? 맞아. 부동산이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뭐 밀접한 관계 유지해봐 털 게 없어. 걔는. 집에 갈까? 나도 없고 주위에도 가진 사람 없는데 가자. 2교시 끝나고 열심히 했어. 자, 그러면 요거를 뭐 하면서? 피하면서. 그럼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하겠다고 어디에서? 법률에서 규정됐단 말이야. 그럼 이런 재벌들의 소속된 변호사들이나 공인회사 이제 연구하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자, 예전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직접 주면 한 번 증여는 하겠죠. 일단은 한 번적으로 일단 재산을 증여해 줘야 돼. 일부. 그래야만 증여세 얘들은 한 번 재산에 넘어가 얘를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불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증여세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불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을이 뭘 하냐면은 자, 여기 망해가는 회사 A사의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 회사는 적자법인입니다. 적자법인하고서 뭐 하는가? 망해가는 회사라는 얘기야. 맨날 얘는 손실나는 회사야.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사지도 않아. 망하는 회사 주식 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얘가 사는 거죠. 뭐 1억 정도, 야, 내가 니네 회사 주식 살 테니까 나한테 넘겨. 그래. 그럼 주식을 넘기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이 회사에 뭐가 되는가? 대주주, 회사 오너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산 다음에 아버지한테 뭐 하면 돼? 전화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A 회사 거 주식 샀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대그룹 회사, 그러니까 B사한테 전화 걸어야죠. 야, 이 회사하고 뭐 해줘? 납품 받아줘. 납품 받아줘. 그러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래는 얘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럼 대그룹에 얘들이 납품하니까 당연히 회사 실적은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렇게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상속도 그렇고요. 증여도 그렇고요.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재산은 넘어가서 안 넘어가서? 넘어왔죠. 실질적으로 넘어왔죠. 밀어줬잖아. 직접적으로 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밀어줬을 뿐이잖아. 그래 과세를 한다 못한다? 못했어. 이 당시에는 이거를. 지금은 과세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의 상속과 징역이라도 막상 낼 게 보면 없어.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 낸 상속세는 우리나라 재계 순위에 꼽히지도 못해. 다 어떡한가 이미. 사전 포석을 통해서 다 빠져나간 거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못해요. 왜? 동영상 때문에요. 항상 대기업 관계자들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참네. 그래서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지만 실제 얘기하면 많아요. 그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도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에는 내가 어떤 특화된 분야의 무기를 강점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특화된 부분 하나를 전문적으로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넣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가 내 손에
가슴에 손을 얹혀놓고 내가 이분들을 중개할 정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가장 큰 맨점이에요. 세법은.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 정권 때 이런 규정을 도입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완전 포괄 과세 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어떻게 됐으면 이전됐으면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법에 이게 나왔네. 얘기합시다.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서면서 상속세, 증여세 완전 포괄 과세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 누가 제일 반발하는가? 재벌들이. 우린 반발했어 안 했어? 왜 반발 안 했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재벌들이 극렬 반대합니다. 그래 헌법소원 제기했다. 붙어보자. 그 대신 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영원히 하는지 보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모두 만들어지면 그 유명한 종합부동산세가 바로 그때 만들어져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때 뭐가 만들어지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하면 60% 때려버리겠다. 비삼용 토지 양도하면 60% 때려버리겠다.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면 50% 때려버리겠다.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이때 다 만듭니다. 신났어요. 저는 책 쓰느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다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죄다 플랜카드가 걸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폭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어쩌란 말이냐. 그런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 없어요? 우리 동네 그런 거 안 걸렸었어? 이상하네. 동네마다 붙이죠, 동네마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심하죠. 좋다. 다음 선거 때 보자. 그래서 그 다음 선거 때 특정 지역은 몰표로 여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죠. 이명박 정권으로 바뀝니다. 정부로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은 높은 사람들이야 낮은 사람들 재산이?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최고의 평균 재산 소득자들입니다. 그 당시 고소영이라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최소한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장관급 이상의 재산 가진 사람이 평균 재산이 20억이 다 넘는 사람입니다. 다 뭐 맞는 사람들입니까? 다 종부세 맞는 사람들, 양도세 60% 50% 중과 먹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맞아. 그러니까 그걸 도 안 도? 두고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너 폐지하라고 널 밀어줬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법이 폐지를 못하고 또 여론이 나빠지죠. 역시 있는 사람 잡았으니까 있는 사람 편 들구나. 여론이 나빠졌으니까 요 규정을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완화합니다. 60% 50% 중과를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1년간 중과세를 미루겠다. 유예 규정을 만듭니다. 이게 매년 넘어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중과세 규정이 양도소득세. 60% 50% 그리고 종부세는 거의 지금 있으나 마나 합니다. 다 낮췄으니까. 그래서 종부세 내는 사람의 90% 이상은 대부분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종부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게 세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법에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걸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세 요건이란데. 자, 밑줄 갑시다.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온다면 과세 요건의 종류는 물어볼 수 있어요. 밑줄. 납세무자, 밑줄, 납세무자, 과세물권, 과세표준, 세율. 이거를 일반적 과세요건 4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과세요건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 적어놓으시길래요, 여러분. 과세 시기는 일반적 과세요건을 보지는 않습니다. 뭐는? 과세 시기. 그러니까 1번 납세무자, 2번 과세물권, 3번 과세표준, 4번 세율, 그리고 5번 과세 시기하면 과세기는 일반적 과세요건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산출세, 과세상 기억하라 했죠? 모든 조세의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과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기 나오죠. 여러분이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과세편에다 뭘 곱해서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색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세법은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 공부하는 거야. 모든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이겁니다. 과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은 얼마로 할 거냐. 제가 그랬죠. 세법의 결론은 얼마예요? 그랬어요. 그 얼마요를 계산하는 게 바로 산출세액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다. 어떻게 기억하라? 여러분 과세산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까치산이 아니야. 무슨 산이야? 과세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과세권이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누구한테 때릴 거냐? 납세, 의무자. 뭘 과세 대상으로 할 거냐? 과세 물권. 이 네 가지가 일반적 과세 요건이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자, 4번 과세기간 한번 잠깐 볼까요? 과세기간이 옆에다 반드시 요 말을 적어놓으세요. 땡땡. 그리고 적으세요. 기간세. 과세기간이란 놈은 반드시 기간세일 때만 나옵니다. 기간세는 글자 그대로 일정한 기간을 과세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기간세라 합니다.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간세라는 것은 뭐야? 일정한 과세 기간을 단위로 해서 부과되는 조세죠. 거기 세 가지가 있네요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거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밑줄 집게 있습니다. 소득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입니다. 밑줄. 그러나 법인세나 부가치세는 X치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절대 모범 답안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세 중에서 3대 조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 가지가 우리나라 조세에서 가장 질적 양조로 제일 중요한 탑3입니다. 근데 그 탑3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건 바로 뭐냐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예, 개인입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우리 알아두십시다. 바로 여러분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바로 여러분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군요. 소득세는 정리합시다. 얘는 누구를?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소득세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개인. 개인이 아니라 뭐면? 법인이면 그때는 뭐로 과세한다?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갈 필요 없어 우리가. 그리고 얘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개인으로 하고 개인의 뭐를 여러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은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별로 발생한 총수익 금액에서 그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세법상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자, 여러분이나 저나 소득세를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득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이때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네요. 총수익 금액을 줄이거나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는가? 증가시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나 저나 세부담을 줄이려면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건드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수입이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비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학원에 여기 와서 강의해요. 뭐 다 저만 말고도 선생님들 다 강의하면 학원에 와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 당연히 강의한 대가가 나오겠죠, 저한테. 여러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의를 냈던 것처럼 그 일정 부분을 강의한 저희한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강의료는 저희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기에?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요거를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 나만 빼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가 보고를 해버리니까. 즉 학원이 나한테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뭐 하고?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나한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고 주는 걸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천징수 하잖아. 그래서 원천징수 내역이 다 매달 10일 날까지 다음 주 다 보고된단 말이야, 국세청에. 그럼 여기는 지급했다고, 학원 입장에서 필요경비로 강의로 지급했다라고 이미 보고됐죠. 근데 나만 이거를 앉아보면은 저는 원천징수는 상호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원천징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당시 세금을 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 뭐 한다는 얘기야? 상호 크로스 체크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거를 건드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죠. 최종 소비자, 사업자가 아닌, 예를 들어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 실수요자 마지막 소비자잖아. 그 사람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둔감해요? 둔감하죠.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이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수수료를 주면 이걸 가지고 내가 장부에 기록해서 소득세 줄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소비자 입장이니까 그걸 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거래한 고객이 누구면 사업자 할 때는 사업자는 반드시 보고해야 안 해?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근로자는 이걸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죠. 근로자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에 대한 뭐를 소득세 원천징수가 다 보고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봉이하라는 말이 바로 이거죠. 다 포착된다는 거죠. 별로들 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봉이란 이유는 그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은 다 이미 뭘 통해서 원천 징수돼서 과세관청에 이미 보고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름에 건드리는 건 합법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건드리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13월의 급여라는 뭐 하는가? 원천 징수에 대한 연말 정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준비해야 되죠. 서서히 12월 달 다가고 12월 달 다가오니까 1년 동안에 들어간 여러분 각종 경비에 대한 증명서를 어떻게 해야 돼? 갖춰내야죠. 대표적으로 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뭐 각종 그러한 비출한 경비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 카드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거 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잡겠다는 얘기죠. 아니 원천징수 연말정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저씨 매달 13월에 이거 하잖아. 우리 아저씨 한 번도 환급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 다 빼돌린 거야 이미. 원천징수는 대부분 보너스적 성격이 튀기 때문에 나중에 뭘 받을 때? 환급 받을 때. 여러분이 간이세액 조정표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할 때 요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거의. 요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이건 나중에 언제 지나야 하니까 1년이 지나야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필요경비 각종 증빙서를 제출하죠, 여러분. 안 해? 하잖아. 그럼 바로 그 내는 게 바로 이걸 잡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뭐하고 원천 징수하고 1년 동안에 발생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뭐 해버린 거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확정된 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동안 기납한 원천 징수세액을 비교해서 내가 그동안 원천 징수된 세금이 더 많이 냈다. 그럼 뭘 받는 거고? 환급 받는 거고, 내가 그동안 원천 징수된 세액이 1년 확정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했더니 원천 징수세액이 적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추가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2015년도 1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2014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 제도를 바꿉니다.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죠. 그러면서 과세관청에서 시뮬레이션 해갖고 이 개정된 효과를 조사해본 결과 환급을 많이 받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추가 납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국회에서도 발칵 뒤집혔고요. 왜 근로자들을 더 세금을 더 내게 만드냐? 그 이유는 원천 징수액을 뭐한 대가로? 줄인 대가로. 원천 징수액을 줄인 대가로 13월 다음 연도 1월달 연말정산하니까 소득세를 어떻게 해보니까 추가 납부.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나가, 원래 내야 할 돈을 내는 거지만 더 나가는 걸로 우리 근로자는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바꿉니다. 일부 개정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제도. 그리고 바로 지난 2주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게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12월 말까지 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교해 갖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다 해 갖고 뉴스 한참 나왔죠, 여러분.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때 소득세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때 총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1년을 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과세 단위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했다면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간세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영년주의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몇 년을? 1년을 1과세 단위로 합니다. 이건 영년주의라 해갖고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에서 소득세법에서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뭐에서? 총수익금에서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것이 바로 세법에서 뭐가 되는 거고 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언제? 다음 우리 1월 달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연말 정산을 이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12월 달에 지나가 총 이게 확정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라는 걸 잊지 마라. 기간세라는 걸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월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낸다,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근로자는 급여를 뭐 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됐고 1월 달에 뭐 했으니까, 여러분? 연말 정산했으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언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이거를 내가 직접 하느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신고를 할 때에 일반 개인이 했을 때와 세무사 도장이 찍혀 있을 때는 과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같겠다, 다르겠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도장값이라 합니다. 도장값. 내가 아무것도 세법도 잘 모르는 애가 직접 내가 신고했을 때 과세관청은 얘는 잘 모르니까 조사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일단 전문가라는 누가 개입되면 세무사가 개입됐으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계산했다 안 했다? 했다라고 깔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셔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했다가 나중에 2년 3년 지난 다음에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득세를 과세관청에서 너 지난번에 적게 내서 하고 세금을 확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지금은 과세 안 했다고?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나 소멸시 기간이 지나가면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지난 다음에 너 세금 더 내, 소득세. 그때 너 탈로 누락했네. 그 세금이 왕창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땐 뒷감당 못하는 거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 대표적인 무슨 세? 기간세. 매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 꼭 잡으셔야 돼. 몇 년을? 1년을 1과세를 해서 언제? 다음 년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고하고 납.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잡으시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신고 기한. 이게 바로 법정신고 기한이죠. 언제까지? 다음 년도 5월 달까지 어떻게 하라? 신고 납부하라.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법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법에서 언제까지 하시오?
라고 기한을 어떻게 하는가? 명시하는 거죠. 근데 5월 달까지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세법의 규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음 가산세 나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잠깐 어딜 먼저 봐주시냐면요. 163쪽에 여러분 163쪽. 자, 16번 밑줄 칩니다. 신고 납부. 16번 신고 납부. 19번 보통 징수 밑줄 칩니다. 20번 특별 징수 밑줄 칩니다. 그리고 이 세 놈을 묶어 놓고 뭐라고 적냐면 부가징수라고 하십시오. 즉, 요 세 가지는 지방세의 부가징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때려도 괜찮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문 과정에서 반드시 정리할 내용이 됩니다. 지방세를 뭐해서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방금 밑줄 친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시뻘겋게 푸셔야 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고 여러분 신고 납부,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여러분 보통 징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징수,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물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입니다.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요거를 지방세에서는 요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국세에서는 요거를 약간 표현 방식이 약간 달라요. 요거를 뭐라 하냐면 국세에서는 신고납세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정부 부가과세랍니다. 요 특별 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원천 징수랍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합시다. 국세에서 뭐 하는 걸? 원천 징수하는 걸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 징수. 요것만 일단 먼저 기억해 두세요. 이 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일상생활에서 매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금리 시대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할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고민 안 해봤는데. 저는 전공이 금융경제다 보니까 좀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회계, 금융, 뭐 증권 이런 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금리일수록 있죠, 여러분. 일반 서민은 재산을 모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저금리 시대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물론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꾸로겠죠? 대출 이자 금융비용이 어떻게 되니까 낮아지겠지만 일반 서민은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은행 다닐 때만 해도 재형저축 금리가 여러분 30% 40% 이랬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은행을 다닐 때 내 월급에서 일정 포션을 재형저축에다 불입해서 3년 5년 지나면 그래도 뭐가 나왔어? 목돈을 모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 목돈. 지금은 목돈 모으기가 무지하게 힘들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저금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죠. 내가 매달 조금씩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 부분 포션을 저축해갖고 저축해서 이자를 받아서 내가 목돈을 받는데 이자가 좀 있어 없어? 없어. 저금리 2% 3% 많이 나와 지금.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의 고착과 부의 세습화가 발생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의 고착과 부의 세습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부가 대물림한다는 얘기죠.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잘 사는 놈은 그러면 안 되지. 잘 사시는 분은 자식도 어떡하고 잘 사시는 거고 못 사는 누구도 자식도 어려워. 출발선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회가 안정되고 저금리 시대에서 서민들은 재산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으는 것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저금리 시대인데, 자 이때 여러분이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뭐를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 내가 얼마 벌지 않은 것에서 세금은 꼬박꼬박 떼가는 거죠.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원천징수.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래서 얼마 받지도 않은 이자, 그 얼마 받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 뭘 떼가? 소득세 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상적으로 모아서 돈을 못 모은다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을 부담하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있죠. 로또죠. 로또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왜 로또에 열광하는가?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모은다, 못 모은다? 못 모아. 못 모아. 못 모으니까 어떤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별로도 뭐 여러분, 난 저쪽 강남 가서 이런 얘기하면 무지하게 열광하는데 여기는 아이씨, 그거 시험에 나오는 거냐? 나온다고. 요걸 국세에서 뭘 한다고요, 여러분? 예, 요걸 지방세는 뭘 한다, 여러분? 특별징수. 잡으셨죠, 여러분? 요거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의 대표가 바로 뭐, 여러분? 소득세. 모든 하여튼 소득이 나오면 다 원천징수 당하잖아, 여러분. 로또 당첨돼서 드디어 15억, 20억 당첨돼서 그러면 그 지급하는 농협에서 뭘 떼고 줘? 소득세 떼고 주죠. 요거를 지방세 뭐란다, 여러분? 특별징수. 요때 제가 하나 꼭 기억했죠. 뭐가 있는 것에는 있는 것에 몇 프로 상당액을 뭐를 가는 건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간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맞물리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몇 프로 상당액을 10% 상당액을 뭐로 지방소득세를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 여기는 특별징수. 요거는 세팅이야. 세팅돼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 대비.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방소득세가 과세 방식에서 종전에 부가세였다가 뭐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독립세로 부과한다. 요것만 주의하라. 요것만 주의하라. 요게 재작년 3년 전에 개정된 거죠. 아직은 2년이네. 오늘 현재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있는 것에는 뭐가 쫓아온다? 지방소득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소득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라서 지방소득세. 요 놈의 몇 프로? 10%.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자, 요거 잡으시고요. 얘는 세팅이야. 같이 다니는가? 같이 다닌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죠. 신고 납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뭘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액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이내에 자발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고 앤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는 항상 여러분 누가 액션을 취한다? 예,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한다. 요게 묻게 되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납세 의무자 네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명시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죠. 이게 바로 뭐, 여러분? 예, 법정 신고 기한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용어에 법정 신고 있었죠, 여러분? 예. 그러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고 납부, 신고 납세면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건데? 납세무자.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네가 어떻게 해서 세액을 어떻게 해서 계산해서 과세관청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어떻게 하라? 납부하라. 언제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까지. 이때 하나 더 주의사항. 신고와 납부는 여러분 별개입니다.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입니다. 요걸 조금 이야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신고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여러분? 과세관청에 신고한다 보시면 되고요. 납부는 어디 가서 낸다? 은행. 그러니까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가다 혼돈하는 게 신고와 납부는 동시음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동시가 아니라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꾸로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물론 정상적으로 둘 다 하는 게 기본인 거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신고는 안 했는데 뭐는 아직 못했다. 납부는 못했다. 이럴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 여러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잠시 돈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가끔 우리 갑자기 돈이 없을 때 있잖아 여러분. 나만 그러나 봐. 네, 저는 뭐 수시로 계속 없지만 거꾸로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신고와 납부는 동시 의무 하나가 아니라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는 뭐다? 별개야. 한 개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혼돈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데서 막힙니다. 그리고 그때 와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때는 묻어버립니다. 저는. 질문을 잘못하면. 자, 반면에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가세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얘는 액션을 누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과세권자가 취해야 돼요. 차이점이 보여요? 요거 차이점이 꼭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냐면 납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납세 고지서. 그 고지서에 이 고지서가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 매달 받는 공과금. 한 달에 우리 매달 오는 공과금 고지서 있죠, 여러분. 그것만 안 내도 우리 돈 모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에이씨. 그러면 납세 고지서에 금액이 적혀 있죠. 얼마를 언제까지 뭐 하라고? 납부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납부네. 아, 요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세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 과세권자가 액션. 즉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무슨 기한이라고 하세요? 여기는 뭐라 하세요? 이런 걸 구분해야 돼. 이런 걸 구분 안 하면 시험에 틀리는 거 아니야. 출제는 요거 갖고 장난친다니까 여러분. 무조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와 얘와의 차이점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신고와 납부를 안 했다. 뭐 해야 된다 해도 꼭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시험에 합격을 여러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죠. 그 복습을 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 아유 야 집에 가자마자 이제 뻗는 거죠. 힘들죠 여러분. 오전부터 오늘 특히 화요일은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때까지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과연 못 하는 걸까? 근데 시험에서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를 묻지 않는다는 게 잔인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뭐 할 수도 있다 여러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험은 그 결과를 묻지 않아. 그래서 시험이 그렇게 잔인한 거야. 오로지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너무 슬퍼 시험은. 그래서 시험을 공부를 하시겠다면 여러분 무조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수단과 저는 이름을 하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붙어라. 나중에 느끼게 돼. 그러면 요걸 잘 봐야 돼 이제. 신고를 하시오, 납부를 하시오. 근데 그거 했다 안 했다? 이때 부과되는 게 뭐야 여러분? 여기에 가산세. 요때 납부하시오. 그런데 납부를 안 했다. 이때 부과되는 게 뭐야 여러분? 그래요. 이게 가산금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끝자가 딱 한 글자만 틀리네요. 여기는 뭐라 그러고? 여기는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전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저는 1년 내내 강의를 하면서 출전 입장에서 공부하라.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다. 끝자가 하나씩 바뀐다. 이런 거죠. 이거 여지없이 올해 나왔어 안 나와서? 나왔잖아요.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요거 나와서 뭐가?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는가? 근데 일로 몰아버렸다고 시험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아, 요놈이 잘 나가다 일로 그냥 갔으면 괜찮아. 요걸 딱 요로 틀어버린다니까. 이거 올해 나온 거죠? 기출문제잖아. 저는 이거 인문과정부터 1년 내내 이거 하는 거야. 답이 손들고 있죠? 찍을 수밖에 없죠. 어머머머머.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는데?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출전 요걸 뭘로 바꿔서? 가산세로 바꿨다니까. 그게 보이면 답이 보이는 거고 이게 바뀌었는 게 안 보이면 게임은 끝난 거죠.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우습게 봐요. 여러분. 인문과정, 기초과정 안 듣는 사람도 많어. 본과정 가서 심화과정 가서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결국 삼치라는 거야.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부터 차분히 공부하려면 올해 분명히 내년 2016년 반드시 붙을 겁니다. 반드시 붙기 위해서는 기본 단계부터 차근히 밟아가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해야 돼. 납부를 못했을 때 뭐가 부과되는 건데? 가산금인데 출전은 이걸 뭘로 바꿔? 가산세. 한 글자 바꿔. 이게 실전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지만 이 한 글자 바뀐 게 안 보이면 답은 안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가산세와 가산금이고 이걸 설명하려고 여러분 157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6번 가산세 다음 페이지 뭐 가산금 7번 6번 7번 묶으시고요. 별표 2개 이거는 꼭 알아둡시다. 시험에서 세법 용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근접도가 제일 높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죠. 이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외우시지 마시고 이런 흐름하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어요. 뭘 더 정리하시냐면 그러면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가 있다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신고 납부는 우리 부동산 세법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신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세액을 뭐해서 계산해서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스스로 어떻게 하는가? 신고하고 납부하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징수는 지방세가 바로 뭐 재산세, 지역 자원. 그럼 하나 더 있네. 뭐 세지종. 바로 종은 뭐니까 국세죠.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물론 상속세, 증여세가 대표적인 정부 부가세인데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린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주의하십시오. 꼭 적어놓으십시오. 종부세는 원칙으로 하되 예외 가능하다라는 게 종부세의 가장 특징입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종부세는 원칙이 무슨 제도지만 정부 부가가세 세목이지만 즉 종부세는 누가 계산해 준다? 과세권자가 계산해 준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 뭐가 가능하다? 납세무자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종부세는 원칙이 뭐지만 정부 부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정부가 계산해 준 고지서와 관계 이시 없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역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모범 답안으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 출지은은 평이한 것보다 뭘 좋아한다 여러분? 튀는 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튀는 놈을.
최근에도 요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종부세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2년 전인가 보다 아마. 다음 중 원칙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하나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게 뭐냐?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골라봐라. 원칙은 정부가 부가가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1, 2, 3, 4, 5.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일반적이가 물어봤어? 튀는 걸 물어봤어? 튀는 걸 좋아한다니까, 출제는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출제에서 튀는 걸 잘 보셔야 출제는 그걸 좋아한다고 여러분. 여기까지를 여러분은 꼭 요거는 꼭 세팅해 두셔야 됩니다. 사진 찍어도 좋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수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해. 1년 내내 이거.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오면 여러분이 섭섭할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야. 나오면 기다렸던 시 낚아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7조 뭐와 가산세와 가산금이 왜 나온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은 요 가산세, 가산금 우리가 하나씩 좀 봐야 되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